민주당 좀 잘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시고 또 우리 내부 분란처럼 보이는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런 사람을 뭐 면접관으로 하냐, 왜 뭐 대표가 이런 뭐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도 다 안고 그래도 우리가 좀 뚜벅뚜벅 가고 있다, 좀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화면이 넘어왔는데 2호 공감 10회 2호 공감 우리 시그널 영상은 없나? 나중에 하나 준비해 주시고 네 2호 공감 10회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우리 정은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은혜입니다. 네 우리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국민의힘의 여성 20대 여성 지지율 1%. 그래갖고 우리가 여태까지 뭐 20대에서 민주당이 많이 밀린다. 그래갖고 뭐 많이 외면받았다 그랬는데 저쪽도 뭐 지지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네. 어디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왔나 보고 요즘 두 분 뭐 하세요? 최진 네. 박사님 얼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사실 제가 당의 국제대변인을 계속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그건 조금 고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계속 하고 있고 서울대에서 서울대 겸임교수로 네. 있고요. 네. 또 그 외에는 어떤 이제 거 강의하세요? 저는 국제개발하고 경제정책 강의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유지 이런 건 없었죠? 논문의 유지 그런 건 없고 우리 학생들이 박사님한테. 다 이제 네.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고 영어 강인데 네. 정말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요즘 학생들은 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저 때랑은 달리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심히 숙제 내주면 다 해오고 네. 멤버 뭐, 유지 예. 이런 건 없었죠 우리? 멤버 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유지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은혜 의원님도 요즘 바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지금 그 중앙당의 선거관리위원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 네, 그래서 요즘 당으로 지금 계속 회의를 하러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뭐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예비 경선이 있고 지금 본 경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좀 디자인을 하게 돼요. 기획을 하게 되면 우리 선관위에서 또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선 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거 하나로 인해서 특정 후보에게 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선 경선 기획단이 있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네네.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경선기획단에서는 흥행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주지만은 지금 결국은 선관위에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맞아요.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예요. 물론 그 다음에 최고위원이 있긴 하지만 선거 관련해서 중심 기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선 경선 기획단은 기획을 하고 네. 나머지는 모든 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관리를 네. 최종적으로. 네.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네. 공정하게 뭐 캠프의 맞아요. 의견들을 받아갖고 네네. 다들 동의를 하게끔 해갖고 네,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인선이 됐었는데 이제 제가 또 추가 인선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네네. 일단은 지금 이상민 위원장님이 지금 계시고요. 그래서 같이 지금 계속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믿을만해요? 저도요. 저는 그냥 다 얘기하니까. 저보고 결혼을 안 했으면 네.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있다고 놀라시더라고요. 나는 네. 선거기획 그럼 위원장이에요, 그분이? 네, 이상민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시고 또 다른 위원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좀 최대한 저희도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중간에 제가 투입이 된 거라서 몇 명이에요, 선거관리? 한 10분 정도 계세요. 네. 명단은 어떻게 믿을 만한 분들이에요? 네. 선관위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 룰 같은 것을 이제 딱 이렇게 지켜보는 곳이고 이게 특별히 뭐 어느 쪽에 기울어져서 하기는 좀 힘든 곳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중립은 없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선관위를 하는 순간 모든 캠프에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중립을 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제가 사실 그 당에 18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몇 말씀하신 년이요? 대로 18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활동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어느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실 선당후사예요. 네, 저도 사실은 맞아요. 지금 캠프에 들어가면 캠프에서 이름 올리고 굉장히 좋은 뭐 직책이나 이런 네, 것도 네, 받을 네. 수 있는데 네. 그것도 포기하고 여기를 들어간 이유는 일단 우리 당이
당선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내 개파나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 그 후보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돼야 된다는 게 저는 정말 확고하게 그런 입장이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고요. 치열해지면 2, 3등 후보가 1위에게 자기 선거만큼 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선관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승복을 못 한다든가 자기가 떨어졌다 그래갖고 옛날에 안철수 같이 단일화 이후에 미국으로 톡 간다든가 네. 전문 용어로 네.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추미애 장관님이 첫 토론 때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시겠냐 하셨던 게 정말 그게 정말 우리 당들이 정말 이건 서약서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서약서 받고 모든 그 당직자나 각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넘어가서 오히려 더 참여해서 원팀 무조건 원팀이 돼도 51대 49예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지금같이 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두 분의 역할이 저는 정은혜 사실 의원님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사타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지하는 후보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칭찬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좀 중립적인 얘기만 해도 댓글에 저 사람은 여기 지지 안 하나 봐 이렇게 좀 악의적인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시사타파는 좀 이렇게 당의 유튜브 방송이다 이런 생각이 공영 방송인가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 DNA가 절대 국민의힘에게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어떤 시민단체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은 또 이어가기를 하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누구로 재창출하는 거냐는 그건 지지자들의 성향이고 더 크게 보면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좀 통합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시사타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추미애 후보 지지자들, 뭐 정세균 다 지지자들 와갖고 토론하고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단 한 명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박용진. 저는 그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왠지 시사타파 시청자들은 추미애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검찰 들어요. 개혁에 같이 어떻게 보면 뿌리가 검찰 개혁 조국 수였기 때문에 저희 검찰 개혁을 했던 사람들 외롭게 안 하는 것도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각자 좋아하는 후보들은 뭐 지지자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저희가 누구를 지지해라 그렇게 강요할 의무는 없죠. 네, 먼저 우리 두 분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운동하세요? 네, 운동도 하고 뭐 만보 걷기, 그다음에 식이 조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벌써 5kg가 빠졌습니다. 그쵸? 와, 정말요? 와, 근데 지금 대단하네요. 근데 몸무게가 빠진다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찌는 것보단 좋겠죠. 들어가지 않았던 바지가 네.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몸이 좀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방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건강에도 문제가 좋아하시는구나. 됐었는데. 네, 그래서 아니 오히려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은 뭐 그냥 술을 끊으면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그 사실은 제가 좀 꼭 오늘 공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경선 과정이 여러분들 복잡해요. 지금부터 저도 헛갈립니다. 경선 우리가 전화번호만 막 홍보를 많이 했어요. 1668에 1111 뭐 22 뭐 했는데 우리 정은혜 의원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이니까 도대체 이번에 그 오늘 또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어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좀 일단은 전화로 신청하신 분들 이분들은 그 권리당원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니신 분들 일반 참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가장 긴급한 거. 네, 긴급한 거. 네, 긴급한 게 그 예비 후보 컷오프. 컷오프가 지금 일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7월 11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6명으로 압축되는 거죠. 8에서 2명이 떨어지는 거죠. 8분의 후보 중에 6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뽑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인단 신청하면 그 선거인단이 뽑는 것처럼 우리가 또 착각을 할 수 그게 있잖아요. 아니더라고. 네, 그 선거인단은 예비 경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8명에서 6명으로 추려
추리는 거는 그냥 여론조사예요? 네, 여론조사인데 이게 오늘부터 지금 전화가 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02로 시작되는 무작위로? 번호로 가는데요. 네, 무작위로 오늘부터 그러니까 금, 토, 일요일 오전까지. 그 신청한 사람 아니고 그냥 네, 무작위로 이거는 하는 거예요? 네, 무작위인데요. 무작위도 구분을 해서 일반인 그리고 당원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전화가 가고요. 네네네. 당원분들에게도 전화가 갑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을 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 명만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도 뭐 질문이 뭐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네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8분의 후보 중에서 한 분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는 분만 들어야지 카운트가 포함되는구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세대라든지 성별 부분들을 좀 보정을 해서 네네. 그 할당을 맞춰서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금토 일요일 오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네네. 이러면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당에서 가면 앞번호가 7번으로 가지 않을까? 그건 여의도 당사 또 네, 다른 근데 이게 전화가 뭐 이거는 또 그 의뢰 리서치 회사가 있기 업체가 때문에 예, 뭐 당에서 어느 이렇게 하는 거로 건 갈지 아니고요. 모르겠네요. 네네. 그래서 번호를 무조건 그냥 모르는 번호다. 그러면 좀 주말 동안은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정리해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가 이번에 많이 신청했잖아요. 보니까 아까 제가 한 48만 명인가 네, 벌써 맞습니다. 국민 네. 참여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컷오프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8명에서 6명으로 추리는 것은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로 그냥 추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많은 네. 분들이 신청한 건 언제 써먹는 거예요? 그 선거인단을 지금 보니까 49,000여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49만 명. 네, 죄송합니다. 49만. 네, 49만 명이 네, 거의 5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 여론조사는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요. 이건 예비 경선이고 이 여론조사는 본 경선입니다. 6명 중에 네, 6명 중에 한 명을 뽑는 본 경선. 네. 뭐 어디는 뭐 당원 몇 프로, 뭐 일반 몇 프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당원과 선거인단을 신청하신 분만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막 일반 여론조사 그다음에 네. 당원 여론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당원 권리당원과 대의원 따로 네. 그다음에 당원 이번에 경선인단 참여하신 분 여기서 50% 네. 완전 민주당만해요 그거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뭐 당비를 안 내고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꼭 신청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신청 안 한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전화 가거나 그런 일은 없는 그런 거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리당원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투표권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1차 때는 저희가 좀 권리당원분들도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겹친다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해야 제가 돼. 만약에 권리당원인데 특히 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당비를 뭐 5번을 냈나 6번을 냈나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6번을 내야 합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5번을 내면 또 투표 연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 이번 주 일요일 오후 9시까지 이제 1차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때는 당원분들도 혹시 불안하다. 내가 당비가 잘 나갔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신청을 하시면 좋은 게 이 1차 선거인단 선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 당원분들은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네, 물론 또? 네, 시스템상으로 당원분들은 당원 그 티오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또 일반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 네. 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 우리가 이번에 그 국민 참여 네. 경선인단을 모집을 하는데 이 선거는 본경선에 쓰이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본경선에서 이거는 몇 명을 뽑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그거 그런 나왔어요?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상 2명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아직은 네, 확정된 건 없고. 저도 이제 뭐 회의에서 들은 내용은 없고요. 중요한 건 1차 지금 선거인단을 신청하셨는데 투표를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8월 초중순쯤에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으로부터 뭐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나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오실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1차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1차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뭐 흥행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1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는 또 2차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든요. 그거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은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 1차 선거인단은 8월 초에 만약에 투표를 하고요. 네. 2차 선거인단은 8월 중순에 투표를 하고요. 3차 선거인단은 8월 말에 또 투표를 하겠죠. 그럼 또 3차 선거인단을 또 모집해요? 네, 아마도 그럴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투표를 하는 건가요? 근데 시기만 다른 건가요? 네네, 시기가 달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도 처음에는 지지율이 낮았다가 이제 초반에 막 경선 과정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승리하시는 광주에서 승기를 잡으면 네, 끝냈거든. 그렇게 하면서 그 바람이 이제 또 서울까지 불었던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1차 선거인단에 신청하신 분들이 8월 초에 투표를 하실 때 확실히 어떤 후보에게 좀 지지를 보내주시면 그 후보가 그 바람을 타고 본인이 원하는 또, 후보에게 네네네 그렇게 또 이어져 나갈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요. 선거인단을 3번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투표예요.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에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8월 초에 투표를 하는 거고 미처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또 2차 선거인단을 뭐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 모집을 합니다. 그때 신청을 하면 8월 중순 뭐 그 다음 주나 두 번째 투표를 하는 거고 세 번째까지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1차, 2차, 3차 다 똑같은 그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투표는 한 번 하는데 모집은 3번을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해하면 될까요? 네, 1차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2차에서 신청하시려고 해도 아마 뭐 이미 신청하셨습니다. 중복 뭐 이런 지원은 식으로. 안 된다. 네,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50%가 한 명이 넘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하잖아요. 그 그때는 기간은 어떻게 언제예요?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9월 5일쯤 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제 그러니까 6명 후보 중에서 투표를 딱 열어봤는데 1등이 50%가 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결선 투표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 2등이 붙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9월 이후에 네 그거는 또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해야 되겠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2등을 원래는 이제 한 명이 50%가 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경선 때 막 일정 연기하자 이러듯이 이거를 이제 2등 후보가 그때 되면 어떻게 하든 이걸 좀 일정을 연기하려고 그렇지. 할 거고 시간을 그럼 이거를 하겠지. 11월에 할 수도 있어요. 9월 달에 바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우리 후보가 좀 빨리 결정되는 거고 이 룰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에 가면은 또 이제 또 싸우겠네. 분란이 네네. 일어날 수 그럴 있는 수 거죠. 있어요. 네. 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여러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그래갖고 투표를 해갖고 만약 1등 후보가 50% 이상 나오면 그냥 대권 후보가 되는 거고 근데 한 명이 뭐 40%, 2등이 뭐 30% 이렇게 해갖고 완벽하게 50% 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1, 2등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뭐 그 다음 주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국민의힘의 어떤 대권 그 경선 일정과 맞춰서 1, 2등을 9월 달에 선출해놓고 11월에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야, 네. 이거는 유빌리에 있어서 굉장히 또 캠프끼리 네. 이거는 잘 협상 안 하면 또 개싸움 나겠네. 그러니까 2등부터 이제 다른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등이 지금 이재명 후보니까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단일화하고 합종 연행하고 그렇지. 이러면서 그럼 두 달이면 엄청난 시간이거든. 네, 만약에 50%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변 일어날 가능성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싸우겠죠. 그렇게 하도록. 야, 오늘 방송 네. 되게 중요한 방송이네 이거. 네,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지 않고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번에 선관위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어요. 자꾸 오늘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네. 저희가 짤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잘했나요?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요? 이해를 굉장히 빨리 잘 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저도 신청자니까. 네. 그러면 아니, 저도 선관위에서 네. 그러면 이 룰을 다 정해놔야 되겠네. 네, 언제까지 그래서 정해요? 이게 구체적인 그 룰들을 지금 사실 이미 그 안이 나와 있고요. 그 안이 나온 거를 이제 그 대선 기획단에서 이제 저희 쪽에 보고를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이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1차, 2차, 3차 이렇게 투표를 3번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어떻게 그럼 이렇게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되게 더 잘. 혹시 아니 지금 어디 선관위에 판을 보고 있어요. 오. 농담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 저도 다 우리 지금 같이 당원으로서 예. 같이 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네. 아까 1차, 2차, 3차 투표를 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9월 5일 날 그 1, 2등 후보를 정할 때는 이 세 투표를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그게 정하나요?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럼 평균으로 네, 그냥 네, 하는 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다 합하는 거죠.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표를 가장 많이 받은. 똑같은 네. 투표를 네. 세 분류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먼저 신청했던 사람은 1차에 하고 두 번째 했던 사람 그 종합적으로 네. 3차까지 다 한 거를 네. 합쳐갖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흥행에도 아니야 궁금한 게 있어. 네. 그럼 1차 끝나고 바로 발표해야 아니면 1차는 해놓고 네, 2차 1차를 아마 한 바로바로 8월 까는 거야? 아니면 3차까지 네, 끝나고 까는 거야? 바로바로. 그게 맞죠. 1차에서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은 그냥 어차피 1등 후보가 가는구나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반전 가나 그러면은 정말 막 더 이렇게 흥행도 되고 더 많이 맞아요. 싸우다가 사실은 이제 9월 5일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만약에 2명이 남았다 이러면은 정말 11월에는 이제 판을 알 수가 없어지죠. 아니죠. 1차에 압승을 한 후보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압승을 하기 위해서 더 지지자들이 뭉치는 거고 아슬아슬 만약에 지는 후보가 나오면 이 사람 어떻게든지 따라잡으려고 어차피 1, 2, 3차까지는 격렬하게 싸워요. 저는 지금 50%가 목표이거든. 1등은. 이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추보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1, 2등이 이재명 대 이낙연이냐 이재명 대 추미애냐 그것도 우리가 관전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 추미애가 될 가능성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히 시청자들이 희망할 수 있지만 저는 가능성이 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조직력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세죠. 센데 또 바람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조직을 정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럼요. 이게 뭐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생각해 보면 10,000명이 한 명씩만 얘기하면 20,00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인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캠프든지. 네. 어쨌든 저는, 이런 룰이 참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 안 하면 우리도 한참 봐야지 이해하는데 누가 민주당의 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들도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2등 후보라고 하면은 지금 저의 전략은 어떻게든 반 이재명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50% 넘지 않게 해가지고 우리가 뒤집자. 그러니까 전략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사실 이재명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3등 후보인 추미애 후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 안 간다. 나는 독자다. 아니면 나는 이재명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작전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3등의 추미애 후보가 이 앞으로의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선은 추미애 후보가 통과되는 거는 어차피 기정사실이고 1등, 6등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본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못 얻을 경우에는 결국은 추미애가 3등을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서 추미애가 누구를 지지하냐 그 나머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좀 키를 쥐고 있다. 추미애 후보가 들으면 되게 서운해하겠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8등을 달리고 있는 9등을 달리고 있는 어떤 후보들에도 다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네, 지금 각 캠프의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특히 지금 6, 7, 8등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이 이제 모두가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내가 6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자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6등으로 올라만 가면 또 자기가 바람을 일으키서 또 다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시장 선거 때 우리 지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지원 유세를 하려고 이제 여러분이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두관 후보가 오셔가지고 제 눈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제 정치 후배고 선배님이시니까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꼭 될 사람을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지영 위원장은 저를 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가 꼭 본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거기 가 계신가요? 화이팅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들도 제 방송을 자주 안 보는 사람들이 좀 들어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응원하라고 저는 해요. 지가 다른 상대방 라이벌을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 욕하고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 욕하고 그러면 개판되는 거거든요, 선거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계속 응원해주고 그럼 민주당 선거가 좀 으쌰으쌰가 되는데 서로 누구 아웃 그러면 마이너스 정치가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지자들도 좀 현명하게 응원을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응원하면 되거든요. 왜 자꾸 민주당 안에 선거에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면 못 이겨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못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서 곤란한 게 제가 선관위원으로서 들은 내용과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또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또 그 내부의 일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당분간 250 가면 좀 스톱하고 대선 브리핑으로 좀 바꿀까요? 네, 그러면 너무 좋죠. 대선 상황 브리핑 시간으로 좀 바꾸는 후보들 걸로. 공약도 좀 비교도 하고 네, 공약 비교하고 저희가 또 각 캠프에 좀 취재도 하고 캠프 취재하시고 그래갖고 다음 250 가면 어차피 우리가 꾸준히 한 달락씩 얘기만 하면 되니까 방송 자체는 그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모집된 선거인단 분들은 8월 15일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와요. 자기가 그러니까 8월 한 10일쯤 뭐 11일쯤 이제 투표를 하고 8월 15일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1차 슈퍼위크. 그러니까 8.15가 이제 1차 슈퍼위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8월 29일이 2차 슈퍼위크. 그러니까 그거는 2차 선거인단을 발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5일이 이제 3차 슈퍼위크라고 해서 이제 그 3차에 하셨던 분들이 또 발표가 되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9월 10일 날 원래는 예정대로 딱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50%가 안 되면 이제 그 향후 일정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위가 바로 뭐 그 다음 주에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2달 후에 11월에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거다. 거기서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50%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9월부터 좀 이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쪽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플러스 범야권 후보랑 뭐 단일화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외부 통합하고 있죠. 네, 지금. 그분들이 지금 벌써 들어갈지 네네. 아니면은 따로 가다가 나중에 들어갈지 우리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 나경원 단일화 한 다음에 안철수가 나중에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범야권 단일화를 뭐 9월 이후 거기는 심지어 11월 이후도 할 건데 우리 당이 뭐 후보가 언제 결정이 되든 우리도 범여권 단일화 이벤트가 아마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지금 딱 누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을 뭔가 뒤에서 좀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1위 후보가 50%가 안 될 것 같으면 코로나가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방역이 잘 돼갖고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들면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게 9월 달까지 안 잡힌다 그러면 민주당 최종 후보는 좀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도 지금 뭐 전국 순회 일정이 지금 정해졌는데 저도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면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상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안전한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좀 TV 토론이라든지 연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도 뭐 직접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각 후보들이 좀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토론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물론 뭐 정책 같은 거를 굉장히 뭐 똑똑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에서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평소 습관이라든지 본성, 인격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인의 정책을 알리고 본인의 캐릭터, 성격을 좀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막 여러 가지 시도했잖아요. 뭐 국민 면접 해갖고 이상한 사람들 불러다가 하다가 욕 뒤지게 먹고 또 바꾸고 막 어제 제가 TV조선 토론을 봤어요. 종편. 구성은 어저께 제일 낫더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느꼈던 게 어제 토론을 좀 1번 그죠 먼저 하고 어저께 제일 그래도 나는 외국 방송 원래 안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외국 방송을 봤어요. 같이 제 말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써도 되니까. 근데 아니 구성이나 방송이나 그 진행은 외구들이 제일 잘했더라고 어제는 보니까. 네. 뭐라고 봐요? 그러니까 TV조선이라고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근데 진짜 구성이 그러니까 어제가 진짜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토론다운 토론을 만들 수 있는 그 세팅이 되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뭐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막 압박 면접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자꾸 좀 인신 공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공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정책 프레젠테이션도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막 그 누르는 게 안 된다든지 PPT가 안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주최 측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됐던 부분인데 오히려 마지막 토론이 좋았고 저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지금 예비 경선 때의 그 토론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당직자분들도 그런 기획에 있어서 뭐 피드백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 경선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된 그런 TV 토론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건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세요. 외구들이 미스터 트롯을 흥행시키고 나서 그런 방식을 잘 감을 살렸군요. 예능감이 있어. 내가 어제 딱 보니까 그것도 막 음악 나오고 뭐 소개하는 게 네. 신인 가수 소개하는 거 같이 맞아요. 그게 미스터 트롯이거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야 구성은 쟤네가 훨씬 낫다 민주당 방송보다. 그래서 이제 6명이 이제 추려지면 민주당 토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예를 들면 만약에 뭐 1위 뭐 이재명 후보가 나왔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나머지 5명에게 질문은 뭐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 질문은 뭐 10초, 대답은 30초. 이게 딱 정해서 하면 다 골고루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야지 1대 뭐 몇 그 1대 5 면접. 네. 그게 어제 저는 제일 와닿더라고요. 근데 어제 네. 보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어제는 제가 그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민 면접 했을 때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을 본 사람들보다 그 국민의힘의 대변인 배틀을 본 사람이 3배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국민 면접은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방송 자체가 다 틀려먹은 거예요. 김혜영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갔어요. 그렇잖아. 먼저 저기 국민 면접이라는 프로를 기획하기 전부터 김경률이나 김혜영이나 이딴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바람에 대선 후보 자체가 묻혀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TV 토론의 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토론 안에서 뭐 싸우고 격돌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후보자를 빛내는 거거든요. 제 말이 그거예요. 그 후보자의 역량을 드러내고 내가 후보자라는 사람을 우리가 PR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면접관이 더 그렇죠. 관심을 그 받는다든지. 다음날 모든 네. 언론은 김혜영 거기에 그리고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그 취지는 우리 민주당이 잘 듣고 뭐 쓴소리도 반성하고 쓴소리 듣는다. 듣겠다 이거였는데 그러면 쓴소리를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청년 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왜 가만히 계신 조국 교수님을 계속 소환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미 뭐 그 우리가 서울 부산 시장 이후에도 뭐 조국 때문에 졌다 이런 말이 있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도 굉장히 당내에 많은 분란이 생겼고 조국 교수님도 책을 쓰시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뭐 이런 말도 하셨고 또 송영길 대표도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뭐 그러면서도 조국한테 너무 표적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이제 다 저쪽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부르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경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비판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좀 우리 경선 흥행에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듭니다. 보면 저도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조국 장관님에 대한 태도, 조국 장관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너는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너무 그 웃기지. 기준이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윤석열의 늪에 빠진 거죠. 자꾸 조국에 대해서 반성하는 순간 저쪽은 윤석열을 정의롭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윤석열의 뭐 아내의 뭐 저는 너무 놀랐던 게 그거예요. 그 아내분이 지금 표절을 했고 실제로 표절된 그 결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거는 불구하고 표절 수준이 아니라 복사라고 해요. 네. 아예 그냥 난 보니까 그거는 우리 줄리 씨가 그 책을 자기가 무슨 논문을 썼 자기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 그 윤석열 아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닌데 왜 윤석열 아내를 검증하느냐? 그 아니 그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조국 장관님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사실은 장관이었는데 법무장관인데 딸의 표창장까지 뒤지는 건 뭔데? 따님의 아내분의 또 뭐 오촌 조카 뭐 사촌까지 다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이제는 뭐 아내가 대통령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뻔뻔하다. 윤석열 씨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휘둘렀던 칼에 지금 부메랑을 맞는 거예요. 뭐든지 민주당이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요 윤석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같이 수사해라. 윤석열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은 반 죽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분은 본인이 그렇게 다 수사를 하셨는데 본인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도 안 하시고 고민도 안 하시고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그리고 뭐 발언을 할 때도 우리 장모는 뭐 단 10원의 피해를 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스스로 10원이 아니었죠. 자기를 이제 자기 발등을 찍는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이번에는 뭐 우리 뭐 제 아내는 술을 잘 못 먹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 김건희라는 그 아내가 줄리라는 사람이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러면은 그동안 자기의 그 일관된 입장이 본인한테는 너무 달라지는 건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던 건지 사실 대선 후보는 왜 나온 건지 더 웃긴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인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있으니까 그거는 국민대에서 알아서 그거는 뭐 검열하거나 뭐 심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지금 교양대는 뭐야? 제가 지금 국민대 교수로 지금 또 있어서 사실 자체 검열하라. 그래서 너무 사실 저희 그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사실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좀 항상 가서 좀 죄인 같고 미안한 마음이고 그리고 국민대 교수님들도 이번 그 사안은 굉장히 엄중하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게 무슨 거의 베끼는 수준으로 하고 학위를 막 석사도 2개 있고 박사도 뭐 있고 뭐 심지어는 학위하느라고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표절하느라고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학위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나요? 알게 모르게 그 학위 장사들 브로커들이 있어요. 브로커들이 있어갖고 그 줄리의 학위 논문 보면 기가 차잖아요. 무슨 운세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옮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멤버 유지가 나오잖아요. 아마 이거는 무슨 구글 같은데 번역기에 그냥 그대로 돌려가지고 그렇지. 나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구글 번역기도 약간 구형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구글 번역기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굉장히 논문을 좀 오래전에 썼고 그래서 그때 그 번역기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 조작 터지면요 윤석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저는 그걸 포커스로 맞추거든요. 윤석열이 뭐 또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더 흉내낼 수 있고 뭐 장모의 일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이 주가 조작은 못 빠져나가요. 근데 가장 큰 기준점은 그거예요. 자꾸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렇게 소환을 하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그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었던 그런 일이었고 이번에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사건의 방향을 이렇게 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그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윤석열은 사실상 지금 대권 후보 나와서 오히려 지가 여태까지 많은 어떤 특수부에 있으면서 했던 수사들을 지가 이제 몸소 당해보는 그리고 지 주변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변인을 결국은 검증받잖아요. 그럼 결국 검사 여태까지 특수부들의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패밀리는 특수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은순 씨 있잖아요. 윤석열 장모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조난관이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치를 안 했으면 조난관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검에서 재수사 지시를 했잖아요. 그 위증, 모해 위증. 그때 그 사건을 덮었던 사람은 한기순가 검사가 있어요. 이 사람도 다시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대검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사람한테 재검을 또 다시 수사를 하고 이게 배당됐길래 이건 뭐지? 내가 최성애를 고소했을 때 그 사건을 고영곤한테 배당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 사건들을 보면서 약간 그 추미애 장관님이 얼마나 장관 재직 시절에 힘들었을까 싶어요. 진짜 완전 목숨 걸고 싸우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내부 사정을 전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몰랐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공포스럽고 힘있는 조직인 걸 알면서도 추미애라는 사람은 윤석열을 징계한다고 그랬거든. 완전 대단한 싸움이었어요. 그 당시에 막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랬던 지휘권을 것들이 행사하고 이게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저는 좀 피가 마르셨어요. 그때. 잠도 못 주무시고 피가 마르면서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내가 저걸 진압하지 않으면 이게 청와대가 결국은 저 쿠데타가 가는데 그러니까 추미애는 계엄사령관이었어. 네. 이 검찰의 쿠데타를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동지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우 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등졌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우리 당의 또 편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는데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의 그 선택이 지금의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비리라든지 가족 비리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을 때 그 추미애 전 장관님이 그때 어떤 태도를 그렇죠. 보이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정말 정의로 예전에 그 추다르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잠깐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잔다르크도 마지막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앞장서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좀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는데 추다르크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 추다르크의 그 좋았던 한창 전성기에 그 모습만 저는 딱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정치권에서는 외면받을 수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코어층의 없이 대선에서 도전할 수 없거든요. 추미애는 그걸 가진 거예요. 정치권이야 추미애가 잘 나가면 또 붙어요. 그런데 모든 대선을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모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문팬이 있었고 추미애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 메시지가 지금 이제 아마 장관을 그만하신 다음에 아마 이 지지자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2달 동안 유튜브만 보셨대요. 이 메시지가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런 후보가 지금 별로 없고 다른 후보들은 SNS 이 사회에 아직까지 적응을 뭐 이재명 후보는 좀 그런 감이 있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자들의 말 듣고 싶은 것이랑 본인이 하는 말이 좀 동동 떠 있는데 추미애 후보는 정확히 지금 민주당이 뭐 좀 더 많은 개혁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라든지 그때 굉장히 내가 힘들 때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딱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더 뭐 우리가 이제 본인도 그런 말씀을 그때 TV 토론에서도 한번 하시던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정치 안 한다고 해가지고 판사가 다 풀어줬는데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본인의 그런 뭐 성과 이런 것을 정말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의문은 추미애 대표는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그런데 이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길 확률이 높다. 뭐 이낙연 지사도 전 대표도 이길 확률이 높았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하지만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도 의원들이 10명 이상 막 가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당대표까지 하신 추미애 대표의 곁에는 왜 다른 국회의원이 없을까? 그거는 제가 이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언론에서 조국을 멀리하듯이 그러니까 조국을 비판했듯이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선거 때 조국에 대해서 또 넘어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윤 갈등으로 만드는 게 조중동 프레임이 아니었어요.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내년 총선인데 총선 끝나고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자꾸 추미애. 그래서 윤석열을 키워주고 있다 네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그 원망이 있어요. 조국과 추미애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인식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랬거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 같이 동지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미애 하면 비호감이 올라가서 쟤랑 같이 있으면 정치인들은 내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 경선에 역동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선명성이 오자마자 탁 3등 해버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우리 지금 계속 뭐 서울 부산시장 선거 지고 나서 우리 잘못했다.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찍어달라. 우리 다 바꿀게 막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이 와가지고 하던 거 맞았는데 더 빨리 더 잘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라는 목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가져가셨고 또 오자마자 3등이었다는 그 돌풍은 앞으로도 확장성이 있다고 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면 점점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윤석열 가족들이 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뭐 막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의혹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지 추미애가 옳았다가 되는 것이고 가장 난처한 게 누구냐면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3명 다 난처해요. 왜냐면
특히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국무총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당 대표를 하셨다고요, 이낙연은. 근데 적극적으로 검찰과 맞서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오히려 점점 좀 추미애 후보의 발언이 세질 거 아니에요. 봐라 윤석열, 뭐 내가 윤석열을 키웠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윤석열을 잡은 건 나 아니냐. 이게 하면서 네. 추미애 장관은 점점 맞아요. 자기가 옳았다는 걸 얘기하게 되고 이분 두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윤석열이 계속 언론의 공격을 받고 진실이 드러날수록 추미애가 활동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우리 최지은 박사님 말씀대로 왜 당대표까지 하고 5선까지 하고 그랬는데 조직이 없고 왜 아무도 안 붙냐. 정치가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나오셨는데 3등을 바로 하셨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추미애 대표에 대한 그 민심, 당심이 그렇죠. 있다. 그게 사실 더 큰 거거든요. 국회의원 몇 명이 아니라. 좀 컸습니까? 아니 저는 그 최재현 위원장님이 한 1년간 계시면서 네. 약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하는 그게 그래요? 대단하세요. 아 진짜로. 1년 전에 저 어디로 가면 돼요? 다들 이제 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으셔가지고. 캐리어 끌고 KTX 타고 부산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여자 김어준급이 됐는데. 네, 정말로. 네. 제가 등치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아니 진짜 분석하는 거 보고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질문도 그렇죠. 네, 그렇죠. 역시 다르네. 네, 어쨌든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거, 그 선거 투표 방법이나 뭐 지금 경선 앞으로 일정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우리 정은혜 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최지은 박사님도 앞으로 여러분들 꾸준히 매주 금요일 날은 대선 상황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두 분이 정보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들어오라고 인기도 많고 두 분 근데 지금 딱 뻗치고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계시고 두 분이 어떤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이 여성 지지율이 진짜 1% 나온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제 눈을 의심했는데 원래 이제 조국 장관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알게 됐는데 네네. 그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네네.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응답률이 13%고요. 근데 신뢰 수준은 95%에서 네.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네네. 나와졌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20세라고 볼 수 없고요. 18세에서 29세의 그러니까 여성들이 네네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젊은 여성분들. 네, 근데 이게 참 부끄럽네요. 1.0%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을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32.3%, 국민의힘을 29.2%를 이제 지지한다고 이제 했는데요. 지금 1.0%는 0.1%예요. 그러니까 1.0%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같은 또래의 여성분들은 27.6%입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반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그 같은 세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16.5%, 국민의힘은 44.9%로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 1,000명이 샘플이었는데 1.0%라는 건 10명이거든요. 1,000명 중에 10명이 잘못 눌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남녀 차이가 난다. 이거는 제가 지금 20대들을 좀 만나고 다니면서 그냥 길거리에서도 막 얘기하고 해보면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면 우리가 과거 일배한다 그러면 막 창피해 하듯이 지금 20대의 남자들의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 지지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한테 문재인 나 문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뭐 또라이 이런 취급을 받아요. 무조건 그냥 문재인은 싫어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게 샤이 진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남성 여성을 자꾸 갈라치기를 그렇죠. 하고요. 네. 또 이번에는 또 국방부까지 폐지하자, 뭐 통일부. 통일부, 그다음에 네. 여가부를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히틀러식 정치거든요. 이게 갈등 그리고 혐오의 대상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수의 혐오 대상을 만들고 나서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방법인데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너무 쉬워 보이는 답은 오답일 수 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실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면 사실은 처음에 딱 답을 고르면 굉장히 그럴듯한 답이 딱 골라지거든요. 근데 진짜 정답을 고르려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꾸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어요. 20대 남성들이 취직을 못해, 취업을 못해, 결혼을 못해, 뭐 자리를 못 잡았어, 내가 힘들어. 근데 가장 가까이에 보이는 20대 여성, 쟤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좋은 조건에서 사는 것 같고 이런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 20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세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86이라고 하는 게 또 언론에서도 잘못 포장하고 있는 게 586을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 당의 선배들로 좀 저는 한정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저는 586을 얘기하고 싶어요. 6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80년대에 학교를 다니셨던 그 모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게 국회뿐만 아니라 회사라든지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60대는 굉장히 많고 20대, 30대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책임을 내 옆에 있는 여성으로 사실은 우리가 여가부 폐지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게 남성과도 굉장히 가까운 존재거든요. 엄마가 될 수 있고 누나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대상을 자꾸 혐오를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거 굉장히 나쁜 정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 폐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고 우리 북한 하는 거 그런 민주당을 싫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도 여성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준석 대표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좀 이게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이런 이슈를 한 명이 던지면 서로 이렇게 공치기 하듯이 더 판을 키우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이슈가 자기들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안보에 좀 보수적인 타겟,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남성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좀 뭔가 시원한 사이다 발언 그러면서도 좀 트럼프처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확 이게 말이 아니더라도 딱 들었을 때 확 꽂히는 사실 이렇게 포퓰리즘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좀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성을 혐오하는 20대들한테 당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은 엄마다. 그 남성을 혐오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을 가장 아끼고 키워준 사람은 아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얘기를 하면 저는 이 분위기를 좀 네, 맞습니다. 엄마를 여자로 안 보거든요. 네. 아빠를 남자로 안 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내 가족에는 항상 엄마 아빠도 남녀인데 그리고 남자들이 여성 혐오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요. 다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랑 노는 것보다 여자랑 노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원래. 근데 워낙 지금 데이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얼마든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서로의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대상이 여자 남자로 그냥 향해서 그러지 가장 여자분들은 아니,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가장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하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추세가 돼야죠. 안 그러잖아요. 결혼은 당연히 그렇게 무슨 혐오니 갈등이니 해놓고 결혼은 당연히 남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여러 부서를 좀 통폐합을 한다든지 기능을 바꾸자든지 이런 거는 의논할 수 있고 또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업통상 분야만 해도 통상이 왜 산업이랑 있어야 되지 외교랑 가야 되나 기재랑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뭐 환경 관련해서 기후 관련해서 뭐 새로운 청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후보도 계시고 여기 뭐 디지털 관련돼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네. 일본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고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좀 역할이 적은 것도 있고 사실 여성 가족부도 양성평등 가족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꼭 찍어서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여성부는 폐지, 여가부는 폐지해야 된다, 통일부는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전체적인 그 업무의 효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타겟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얘기하면 우리 지지층이 좋아할 거야라는 이거는 그 선거 공작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가족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제가 지금 좀 모든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약간 좀 뒤로 한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가족이 파괴되고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굉장히 극악의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불우해요. 막 학대를 받았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살 수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짠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사실 뭐 20대의 남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30대, 40대에서는 좀 덜해요. 왜냐면 다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게 되고요. 또 아내가 되면 남편이 또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성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어떻게 저는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라는 게 지금 보면은 그 가족, 그러니까 모든 단위가 가족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뭐 예를 들면 꼭 엄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부모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할머니와 손자로 구성된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족들에게 대한 지원 체계라든지 그런 보호 복지 체계가 더 철저히 돼야지만이 사실 확대해보면 이제 입양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미혼모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못 키우면 입양을 보내게 되고 또 입양에서 문제가 생기고 근데 가장 좋은 건 자기를 낳아준 엄마랑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가족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맞아요. 지금 양극화가 되면서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저는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가 좀 꼰대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여자는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기분 좋으면 그러니까 저의 와이프가 저를 먼저 열받게 할 적은 없어요. 가끔 내가 짜증나갖고 짜증내는 일이 있어도 저는 여태까지 제 주변에 있던 여성 엄마도 그랬고 누나도 먼저 나한테 짜증내는 건 없었고 항상 내가 짜증을 내면 그분들이 내 짜증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남자만 잘하면 그 집은 조용하고 잘 굴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뭐 제 마인드가 옛날인지 몰라도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면 야 그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하기 힘든 질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질문이 왜 선택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그냥 바로 엄마야 그래요. 그게 원래 마음인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대부분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라 그러면 90% 이상은 저는 엄마가 좋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엄마가 더 안아 키우고 모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늘 뒤에서 키운적이고 뭐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일 한심한 소리가 여자도 저는 군대 가야 된다고 짓거리는 남자들의 모습인데 왜 그러냐면 인류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근대화가 될 때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근대화 되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남성주의의 사회고 지금도 그런 주의의 사회고 그리고 신체의 영양도 여자보다 남자가 힘도 세고 사실 그렇잖아요. 등치도 좋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여자랑 무슨 동등하게 그거는 일적인 얘기죠. 자기 취업이나 그런 거 할 때나 뭐 공무원 시험을 볼 때나 뭐 그럴 때 우리가 불만을 얘기하지만 남성주의의 사회가 수백 년간 이어져 있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꾸 평등을 외치면 제가 참 꼰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다 이제 입장이 다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 저는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저는 전 세계가 남성 중심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부장적인 문화 자체는 남성에게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노숙자분들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역에 가서 이제 노숙자분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하나같이 그 전에 회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 다녔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아내랑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가셔서 집에서 살림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이러면 내가 남잔데 내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 나는 아빠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분은 그냥 아빠라는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취업을 못한다면 아내분이 취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집에서 또 같이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건데 그게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가부장제 그 피해자다. 전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저는 안 갔지만 여군은 또 굉장히 길고 뭔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남자들도 지금은 이제 육군보다는 뭐 드론으로 하고 이렇게 기술로 하고 좀 힘쓰는 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이제 인구도 줄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2030년 이상이면 우리 군대 수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반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그냥 이걸 줄여가지고 남녀가 다 1년씩 그냥 다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군 입장에서 그게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사실은 이제 저는 페미 반페미 이거 자체가 페미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막 여성을 위해서 다 해라 이거라면은 사실은 남성이 차별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여성 문제가 젠더별로 세대별로 굉장히 경험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제 어머니 세대는 여성이 학교 가는 것만 해도 막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이러셨다고 하는데 제 세대는 유리천장이 저는 느껴져요. 제가 어디 미팅을 가도 뭐 경제 분야, 뭐 어디 뭐 무슨 분야 이렇게 미팅을 가면은 여자가 저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조직에 보면은 저랑 같이 들어온 여성들을 만났지만 전 세계가 보스가 남자가 보스는 다 남자고 여자가 없고 이런 거 저는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국 와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느 무슨 뭐 대통령 직속 무슨 회의다 가면은 뭐 청년 여성 이슈를 얘기하는데 여자는 아무도 없네 뭐 이런 거를 놀랄 때가 되게 많은데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제 남동생은 20대인데 20대 이제 후반인데 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내가 졸업할 때 보니까 여자들이 공부 더 잘하고 학교도 좋은 데 더 가고 막 산업재해 이런 거 당한 사람 보면 다 남자고 왜 맨날 여성만 이렇게 해주냐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별로 이게 굉장히 그 젠더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좀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 페미냐 반페미냐라는 것은 너무 갈라치기다.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너무 분열하지 않고 좀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좀 민주당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도 군대에 관해서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남성 여성 군대를 뭐 누가 가느냐 이런 것이 저는 뭐 그것은 논외로 하고라도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성에 대한 대우는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최재현 위원장님도 미국에서 계시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뭐 몇 년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굉장히 베테랑이라고 해서 예우도 해주고 그런 뭐 어떤 뭐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런 행사도 많고 그 굉장히 좀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사실 모든 남성이 갔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남동생이 군대 갈 때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게 그 성별의 갈등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꼰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남녀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그런 불평등이 생기잖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갈등을 맞습니다. 해결하는 건데 네. 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그거는 분명히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오늘 재밌는 내용이네요. 여러 가지 유익하고 네. 오랜만에 총수님이랑 같이 또 방송을 해가지고 오늘 시청자도 많아요. 지금 낮에 네. 시청자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죠.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또 다시 이렇게 또 계속 네.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죠? 이게 지난 그 서울대에서 네네. 사실은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지난 2019년에도 8월에 60대 청소 노동자분께서 35도가 되는 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창문도 없는 1평 남짓한 방에서 선풍기만 틀다가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여성분이신데요. 청소 노동자인데 이제 특히 기숙사 청소를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 업무 강도가 굉장히 좀 심했다. 왜냐하면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50대인 여성분이 100리터짜리 쓰레기를 들고 거기를 하루에도 몇 번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요. 아마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사용 못하게 해요. 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냄새 난다고 사용 못하게 하니까.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적인 강도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인격 모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시험 페이퍼를 주는데 이제 뭐 기숙사 이름을 영어로 써봐라. 한문으로 써봐라.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낸 이유는 서울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정도 영어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소 노동자 분들인데 펜을 안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모임이 있는 날은 정장을 착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덥고 노동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에게 또 양복을 갈아입고 와라, 뭐 정장을 입고 와라 이런 식으로 좀 한마디로 정말 꼰대짓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 한문 시험 이런 걸 보고 그 결과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하면서 다른 직원분들 앞에서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하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이 이번에 사인은 뭐죠? 네, 그래서 그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무실, 그러니까 휴식 공간에서, 네네, 낮에 쓰러지셨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제 퇴근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또 경찰에 연락을 해서 또 사망하신 걸 확인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오셨던 거 그렇게 된 거네요. 이거는 일단은 그분의 뭐 감독 이런 분들도 잘못을 하신 거지만은 서울대 차원에서 좀 깊은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서울대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행정 문제로 이제 저랑 같은 그 국제대학원에 있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전화하자마자 바로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전화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지금 거기도 민교협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러시고 계신데 그 몇 분의 그 교수님들 말고 학교 차원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나가서는 이게 서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경비원 뭐 그동안 많은 이런 노동자들이 좀 부당하게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이런 일하는 환경, 일하는 문화 같은 것을 좀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나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 그러면 뭐 혼자 그렇죠. 모든 걸 감당했다 그러면 인원을 추가하던가 아니면 적정하게 어떤 개선 체계 노력을 분명히 발표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제2의 또 이런 아까운 죽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서울대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 택배 노동자들도 맞습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난가. 노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진짜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가가 이게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거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전부 50인 이하에서 아주 열악한 사업장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하는데 50인 이상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 그리고 사실 서울대가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급식실, 그 식당 있잖아요. 조리실에 분들이 굉장히 땀이 많이 나요. 그 조리할 때 열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덥겠어요 또. 네, 그래서 샤워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호수를 하나 달아준 거예요, 조리실에. 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오픈된 공간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좀
제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서울대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문 대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명문 대학이 뭐 연구 실적이 많고 뭐 교수가 많고 재정이 많고 이게 명문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곳에서 일하시는 교수, 학생 그리고 노동자분들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사실 그 학교의 구성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학교가 진짜 명문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서울대 청소 노동자분은 서울대 출신으로 뽑아라. 그렇게 시험을 잘 봐야 한다고 하면 그러네. 네. 그러네요. 그런 얘기까지 있던데 이게 그분들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업무와 관련된 일도 모독하려고 아니었고.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아무리 낡았어도 요즘은 낡은 건물 안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를 뭐 벽이라든지 그 내부에 통로를 만들어서 각 층에서 던지게 만들 수 그렇죠. 있어요. 네. 4층, 맞습니다. 3층에서 던지면 네. 내려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 하나하나 만드는데 예산을 그런 곳에 써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강남에 있는 코엑스인가요? 거기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 직원, 다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 직원이고 손님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다행인 거죠. 손님이 없는 거는. 근데 그 통로 같은 데를 손님이 가는데 못 가게 한대요. 그래서 직원들은 뭐 이문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 좀 좋지 않고 좀 허름한 곳으로 통해야 되고 직원들 간의 접촉은 많아도 거기에 대한 방역이 안 된 거예요. 좀 이렇게 띄워서 가거나 그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 사람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옛날에 미국에서 막 오바마 대통령이 청소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네. 하이파이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대통령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따뜻하실 거지만은 우리 그냥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직장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선진국에 진입했다. 네.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 국가의 힘은 세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정한 선진국이 네, 되려면 맞아요. 노동의 가치가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생존의 현장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내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말끔한 넥타이를 메고 하는 그 현장과 쓰레기를 치우는 현장은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이런 시각도 장애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사람들의 시선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노동의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나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는지 그게 바로 선진국의 저는 잣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미애 장관님께서 사람이 돈보다 높은 높고 세상. 그거 제가 항상 하던 말이긴 하거든요. 국회에 갔을 때 또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렇죠. 사람 밑에 사람도 없다. 사실 굉장히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가 주변에 또 청소 노동자분들이나 택배 노동자분들 이렇게 뵈면은 따뜻하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좀 존중하는 모습을 좀 더 사실은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또 편하게 집에서 또 주문도 하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사실 우리가 청소하지 않아도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존중, 존경 이런 것들을 꼭 표현하는 거 우리 표현하는 것 좀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내용이 많은 시청자들이 참 좋다. 오늘 얘기 몰랐던 민주당 투표 관심이 있는데 그것도 네. 잘 알려주고 여러 가지 우리 두 분과 진행하다 보니까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워낙 두 분 교수님들이라서 그런지 아주 제가 놀랄 정도로 저는 오랜만에 또 우리 청수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니까 네.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제 2호 공감을 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청년 정치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당의 좀 젊은 청년들을 발굴하자 이런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정치 얘기를 안 하고 맞아요. 그런 얘기만 네. 좀 주로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니까 또 재미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정치랑 연결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방송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장점은 물론 여기서 뭐 줄리 얘기하고 그러면 시청률 엄청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고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꾸준히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좋은 영향력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폐지하지 않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대선 상황에 대해서 네. 제가 제목을 하나 지어갖고 네, 제가 좀 취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도 취재를 좀 네. 많이 할게요. 우리 최준 박사님들 네. 두 분 교수님들이 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교수님이 좋아요, 전 의원이 좋아요, 전 대변인이 좋아요, 박사님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교수님으로 할까요, 둘 다? 뭐가 좋으세요? 아, 우리 저요? 별로 상관이 없고 저도 뭔가 최씨 이런 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닉네임을 하나 지어야 할까요? 줄리는 아니고 뭔가 뭘로 할까요? 자스민 뭐 이런 거 하나 그레이스 지어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레이스? 네, 저도 그레이스인데 올리비아 뭐 이런 거? 네, 하나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전 네. 톰. 네. 톰이세요? 제리 하실래요? 아, 제리 할까요? 농담이고요. 네, 오늘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두 분이 취재 많이 하신다니까 각 캠프나 현재 대선 상황들 짚어보고요. 중요한 이슈 우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뭐 시청자분들께 한 네. 말씀씩 해주시죠. 일단 저도 자세히 몰랐던 그런 선거인단 경선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일단은 무조건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하신 분만 네네. 제가 늘 말하는데 오직 선거인단을 등록하신 분들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또 주변에 뭐 가족분들, 친척분들,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히 1차 선거인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요일까지 좀 선거인단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최지은 박사님도. 네, 여러분들이 민주당 좀 잘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시고 또 우리 내부 분란처럼 보이는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나 왜 저런 사람을 뭐 면접관으로 하냐, 왜 뭐 대표가 이런 뭐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도 다 안고 그래도 우리가 좀 뚜벅뚜벅 가고 있다, 좀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선전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이제 6명 추리고 이제 본선에서는 좀 민주당다운 그렇죠. 경선이 네.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과정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지자들과 우리 후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민주당스러운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2호 공감 10회 10회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제목을 바꿔서 저랑 우리 두 분이 그리고 가끔 뭐 황인두 씨 같이 해갖고 4시 해도 되니까 네. 황인두도 정보 많이 넣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